수갑을 찬 남자가 끌려 들어올 때까지 지수 판사는 거의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박도준, 그녀의 도준이 언젠가 함께 이 작은 마을의 어려움을 벗어나자 맹세했던 그 소년. 이제 그는 강도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과 그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불신과 조용한 체념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어쩌다 삶이 그들을 여기까지 데려왔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일 이후로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을 수 있을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의와 두 번째 기회를 지지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이런 강력한 이야기들을 더 만나보세요. 강지수 판사의 법봉이 허공에 멈춘 채 도준의 이름이 귓게 메아리치며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숨을 고르며 평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생각은 그녀를 배신하고 수십 년 전 이미 떠나왔다고 믿었던 세상으로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강원도 진목급, 낡은 철길과 눈에 보이지 않는 계층에선 그 이상으로 분열된 마을이었습니다.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가 내 이름 석자를 배우기도 전에 나 앞날을 결정짓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수는 흰색 덧창과 깔끔하게 정돈된 잔디가 있는 평범한 단층집에서 자랐습니다. 중산층 가정의 그림 엽서 같은 풍경이었죠. 반면 도준은 두 블록 떨어진 금이간 보도블록과 철조망 울타리를 지나 페인트가 벗겨지고 현관이 내려앉은 낡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만난 것은 지수가 10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뒷마당에서 길 잃은 야구공을 쫓던 지수는 너무 멀리 갔다가 가을개서 낚시하던 도준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의 낚싯줄은 엉켜 있었고 얼굴에는 좌절감이 어려 있었죠. 지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가가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세게 당기면 안 돼. 그녀는 부드럽게 낚싯줄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준은 경계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같은 아이들은 어른에게 끌려가지 않는 한 이 동네에 잘 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고 그의 망설임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함께 낚싯줄을 풀었고 그렇게 우정이 싹 텄습니다. 가을 개서에 비밀스러운 모험 흙길을 달리던 낡은 자전거 지순에 집 뒤뜰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속삭였던 꿈들. 하지만 그때조차 세상의 무게는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지수의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다 현관에 있는 도준을 보면 입술을 굳게 다물곤 했죠. 이제 저런 애들이랑 어울려 다닐 나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지수는 저런 애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불의의 첫맛이 그들 둘의 뺨을 때리기 전까지는요. 그 일은 학교에서 6학년 때 일어났습니다. 과학 박람회가 끝나고 청소를 하기 위해 늦게까지 남아있던 지수와 도준. 그때 복도에서 부서진 실험기구를 관리인이 발견했습니다. 도준이 첫 번째이자 유일한 용의자였습니다. 지수가 바로 옆에 있었고 둘 다 함께 체육관을 나섰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준은 가난한 집 아이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퉁퉁하고 심술궂은 표정의 박 교장 선생님은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준,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넌 정학이다. 그는 지수의 항의를 마치 날파리 쫓듯 투이 어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잔말 말고 너도 정학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 지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면 벌을 받을 것이고 침묵하면 도준 혼자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날카롭고 낯선 두려움이 그녀를 그 자리에 못 박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도준을 데리고 나갈 때
그의 눈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혼란스러움이 체념으로 바뀌는 눈빛. 그는 놀란 기색조차 없이 그저 상처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배신감의 무게에 짓눌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학교로 당장 가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때 그 얘기를 꺼내자 아버지의 대답은 빠르고 잔인했습니다. 넌 빠지는 게 좋겠다. 그 녀석도 세상 물정 좀 배워야지. 세상. 지수에게는 잘 돌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 보호받는 아이. 하지만 도준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버려지기 쉬운 아이. 그 쓰라리고 명백한 교훈은 그들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느티나무 아래서 만났고 해질녘 반딧불이를 쫓았지만 순수함은 사라졌습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더 커졌고 시선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결정타는 고등학교 입학 전 여름에 찾아왔습니다. 지수의 아버지가 현관에서 함께 앉아 시시덕거리는 그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먹구름처럼 어두워졌습니다. 강지수, 당장 안으로 들어와. 그녀는 망설이며 도준에게서 안심을 구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뒤로 물러서며 아무런 해도 끼칠 의사가 없다는 듯 두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어서 들어가. 그는 이해한다는 듯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중에 보자.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도준과 그의 가족은 짐을 싸서 이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직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힘 있는 사람에게 잘못 보인 결과라고 했죠. 지수는 몇 주 동안 빈집 앞을 자전거로 지나며 그가 돌아올 기미를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학교 공부와 토론 동아리 진목급에서 멀리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것에 매달렸습니다. 법대 인턴십 눈이 타들어갈 듯한 밤샘 판례 공부. 그녀는 질서와 정의로 정의되는 삶을 구축하며 용기가 무엇인지 침묵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소년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이제 그 소년이 다 큰 어른이 되어 수갑을 찬 채 기소된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이것이 운명이 묻는 질문인지 궁금했습니다. 다시 침묵할 거니 법정의 소음이 잦아들자 강지수 판사는 법봉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무게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과거가 잘 닦인 나무 자루에 감겨 있는 듯 했습니다. 방 건너편 피고인석에는 박도준이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서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지수가 기억하는 자유분방한 옷차림 대신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죠. 한때 장난기 넘치는 미소와 탈출의 꿈으로 빛나던 그의 얼굴은 이제 피로와 더 차가운 어떤 것,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강원도대 박도준 사건입니다. 교도관이 평탄하고 능숙한 목소리로 알렸습니다. 지수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사건 목록에 적힌 혐의들이 그녀의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폭행 강도, 공무집행방해. 각 단어가 강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도준을 흘끗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수이기를, 시스템이 금방 해결해줄 오해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 최민석은 불의의 아픔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 특유의 거만한 자신감을 풍기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야심차고 날카로우며 정치적으로도 연줄이 있는 권력의 다음 단계를 노리는 남자였습니다. 그에게 도준은 한 명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계 수치이자 최 검사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디딤돌일 뿐이었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최 검사가 또렷한 어조로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도준은 무장 강도 사건 현장 근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은 그가 가게에 있었음을 보여주며 목격자들은 그가 점원을 폭행하고 금전 등록기의 내용물을 가지고
달아난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국가는 도주 우려와 범행의 폭력성을 이유로 보석 불허를 권고합니다. 지수의 손가락이 법봉을 더욱 셔 잡았습니다. 도주 우려 폭력성, 이 아이가 도준이라고 아버지가 부적절하다고 여겼던 앵무새 죽이기 책을 몰래 가져다 주기 위해 정학을 무릅썼던 그 소년 점심을 굶는 어린아이에게 마지막 남은 돈을 건네고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그 소년.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녀에게 그가 위험한 범죄자라고 믿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과거가 그녀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정하고 편견 없으며 오직 법만을 보는 사람으로 알려지기 위해 너무나 열심히 노력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도준의 변호인 이서연 변호사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으로 시스템이 씹어 뱉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싸우며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박도준 씨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를 강도 사건과 연결짓는 물리적 증거는 없으며 오직 정황적 주장뿐입니다. 더욱이 감시 카메라 영상은 화질이 낮고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국가의 주장은 편향된 목격자 증언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보석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한 처벌이 될 것입니다. 도준은 그녀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깨는 꼿꼿했지만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죠. 희망의 참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여러 번 이런 상황을 겪어 자비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수는 검사석을 흘끗 보았습니다. 최 검사는 팔짱을 낀 채 의자에 기대앉아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보석을 불허한다면 도준은 몇 달,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감옥에 앉아 결함 있는 시스템의 무게에 짓눌릴 재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허가한다면 그녀의 중립성이 의심받을 것입니다. 강지수 판사가 편애를 보이는 것인가? 방 안이 갑자기 좁아지는 듯했고 공기는 기대감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지수는 마른 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내면의 동요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보석금은 5천만 원으로 정합니다. 다음 심리는 오늘로부터 2주 후에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검사의 턱이 굳어졌고 이 변호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도준근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은 5억 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디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교도관이 도준을 구치소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 움직일 때 아주 잠깐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수는 그때 보았습니다. 배신감의 신락 같은 불꽃 그리고 무언의 질문을. 정말 나한테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건가요? 법봉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떨어졌지만 그 소리는 방 안이 비기 시작한 한참 후까지 지수의 가슴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텅 빈 피고인석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은 억누를 수 없는 질문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방금 겉모습을 위해 정의를 희생한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수 판사가 중립성을 우선시한 것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도준을 위해 나섰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면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기 전에 도준의 상황은 얼마나 더 나빠질까요? 강지수 판사는 법대 뒤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법봉의 메아리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울리고 있었죠. 법정은 비었고 오래된 나무와 싸구려, 소독약 냄새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난이었습니다. 박도준 그녀의 도준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고 있었고 방금 그 결정에 서명한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공정하고 중립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정함은 족쇄와 함께 올 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잘 빠진 양복을 차려입은 최민석 검사는 배심원단 앞에 자신만만하게 서서 생생하면서도 치명적인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는 계산된 정밀함으로 걸으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남자가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폭력에 의지합니다. 무고한 직원을 폭행하고 금전 등록기 내용물을 가지고 달아납니다. 이 남자 박도준은 불과 2블록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증거는 스스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배심원단과 눈을 맞췄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남자가 아닙니다. 선택을 한 남자입니다. 폭력적인 선택을요. 그리고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지수의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결과. 그 단어는 쓰디쓴 아이러니와 함께 메아리 쳤습니다. 도준의 평생은 결과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그 대부분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죠. 이서연 변호사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검찰은 깔끔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깔끔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지저분하고 결함이 있으며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의심하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할 때 우리는 불의가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녀는 배심원단을 향해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돌아섰습니다. 박도준 씨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를 범죄와 연결짓는 법의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금전 등록기에서 지문이 나오지도 않았고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의심스러운 강도 사건과 그를 연결하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거리를 걷고 있던 가난한 젊은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최 검사는 들릴 듯 말 듯 코웃음을 쳤지만 지수는 그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파일 체포보고서에 너무 집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항들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도준은 가게에서 보고된 손실액과 일치하는 현금을 소지한 채 체포되었다고 했지만 일련 번호가 확인되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흐릿한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용의자가 입고 있던 빨간 후드티는 도준의 소지품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수사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재판을 주재하는 것이지 조사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첫 번째 증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체포경관인 김경관이었습니다. 그는 젊고 자신감에 차 있었으며 시스템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특유의 거들먹거림을 풍겼습니다. 김경관님, 이 변호사가 시작했습니다. 경관님은 박도준 씨가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일치하여 체포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그 인상착의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해주시겠습니까? 김경관은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남성 보통 체격 검은색 바지에 빨간 후드티 착용. 그리고 박도준 씨를 체포했을 때 그가 빨간 후드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김경관은 망설였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지수는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아니요,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버렸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 버려졌다는 후드티를 찾기 위해 주변 지역을 수색했습니까? 김경관은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아니요, 용의자 체포를 우선시했습니다. 지수의 페니노트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용의자 체포를 우선시했다. 현장을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올바른 사람을 구금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또 한 명의 그런 젊은이를 거리에서 치워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칸을 채우고 또 한 번의 승진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증인은 편의점 점원인 배씨 아저씨였습니다. 머리가 벗겨지고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죠. 최 검사는 그를 능숙하게 증언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자신을 공격한 남자를 보셨죠? 맞습니까? 최 검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배 씨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사람이 들어와서 가격 때문에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 돌변했어요. 카운터를 뛰어넘어 저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오늘 이 법정에 있습니까? 최 검사가 다그쳤습니다. 배 씨는 망설이다가 도준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배 선생님.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이 변호사는 천천히 일어나 재킷을 정돈했습니다. 배 선생님, 가해자가 빨간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네. 새빨간색이었어요. 눈에 확 띄었죠. 그렇군요. 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카운터 뒤에 계셨고요. 내 담배 진열하고 있었어요. 그럼 명확히 하기 위해서요. 이 변호사가 더 가까이 다가가며 계속했습니다. 말다툼이 시작됐을 때 카운터 뒤에 몸을 숙이고 계셨던 건가요? 배 씨는 갑자기 불안에 차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하지만 일어섰을 때 그 사람을 봤어요. 이 변호사의 어조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2초, 5초 그 남자의 얼굴이 완전히 보였습니까? 아니면 후드 그림자에 가려졌습니까? 배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본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었어요. 체격도 같고 피부색도 비슷하고요. 지수의 속이 뒤틀렸습니다. 체격도 같고 피부색도 비슷하고 그것으로 충분했던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이 변호사가 좌절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불확실성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그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초연하게,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그날 재판이 끝난 후 지수는 집무실에 홀로 앉아 도준의 사건 파일을 응시했습니다. 체포보고서, 진술서 감시 카메라 스틸 사진들을 넘겨보았죠.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시간대도 이상했고 증거의 허점도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힘없는 젊은이를 그 무게로 짓누르는데 완벽한 증거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암묵적인 동의 침묵에 동의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지수는 파일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머리 위에 천장 선풍기가 게으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그녀는 어린 시절의 도준을 떠올렸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앉아 언젠가 집모급을 떠나 세상이 그들을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는 곳을 찾을 생각이 있냐고 묻던 도준을요. 그때 그녀는 특권 속에 안주하며 그 생각을 웃어넘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도준이 과연 집모급을 정말로 벗어났는지 아니면 세상이 그가 어디를 가든 그를 따라다녔던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착잡한 심정으로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정의를 수호해야 했지만 정의는 이미 패배한 게임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준은 피고인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더 이상 수갑이 채워져 있지 않았지만 자세는 여전히 충격에 대비하는 사람처럼 긴장되어 있었죠. 지수는 그를 그리고 배심원단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부분이 기득권층인 12개의 얼굴리와 똑같은 수많은 사건들로 무뎌진 눈빛들. 그리고 그녀는 처음이 아니었지만 자신이 평생을 바친 이 시스템이 과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법정은 천천히 비워졌고 그날의 절차에 대한 수군거림이 배경 속으로 사라질 때 강지수 판사는 법대 위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도주는 등을 곧게 폈지만 감정 없는 얼굴로 구치소로 다시 연행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서 기억하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한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 남자였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해서는 안 될 일인 줄 알면서도 도준의 기록을 뒤적였습니다. 호기심이 그녀를 사로잡았죠. 그녀가 발견한 것은 폭력적인 범죄자의 프로필이 아니라 제도적 억압으로 점철된 삶의 비극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6살 식료품을 쏟은 나이든 이웃을 돕기 위해 길을 건너다 받은 무단횡단 딱지. 경찰관은 도준이 왜 길에 있었는지는 관심 없고 그저 그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남은 한 줄. 17살 여동생 가영이가 사탕을 다 사기를 기다리며 편의점 밖에 서 있다가 받은 배회 혐의. 가게 주인인 한 남자가 도준이 손님들을 불편하게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체포는 없었지만 또 다른 한 줄, 그리고 대학 진학의 실패가 뒤따랐습니다. 도준은 성적도 좋았고 재능도 있었으며 의욕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처지의 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은 거의 없었고 아르바이트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학자금 지원을 신청했지만 미납된 벌금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존재조차 몰랐던 벌금 몇 년 전에 무단횡단 딱지였습니다. 그것이 법원 수수료로 불어났고 결국 미납으로 인한 영장까지 발부되었습니다. 그는 강의실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채 중퇴했습니다. 지수는 더 아래로 스크롤하며 속이 쓰려왔습니다. 좀도둑질, 기물파손, 무단 침입. 어느 것 하나 폭력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는 혐의들이었죠. 시스템의 소나귀에 걸린 한 젊은이 작은 실수 하나하나가 올가미를 조이는. 체포될 때마다 도주는 직장을 구하고 집을 얻고 심지어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조차 더 어려워졌습니다. 결정타는 5년 전에 찾아왔습니다. 도주는 시청 유지보수직에 지원했습니다. 안정적이고 복지도 좋은 일자리였죠. 은퇴했지만 여전히 시정에 영향력이 있던 지수의 아버지가 조용히 그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제안은 아무런 설명 없이 철회되었습니다. 궁금했던 도주는 자신의 신원 조회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는 법정 불출석으로 인한 미결수배 영장이 있었습니다. 혐의는 무단 침입, 지수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녀는 그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도주는 문 닫은 가게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그에게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이 바로 거기 있는데 어디서 기다려야 하냐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그 질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도주는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고지서가 예전 주소로 발송되는 바람에 법정 기일을 놓쳤습니다. 영장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고 일자리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도둑 맞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도준이 다시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한때 그녀가 너무나 잘 알았던 그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화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항해봤자 더 세게 맞을 뿐이라는 것을 오래전에 배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최민석 검사는 도준의 전과 기록을 이용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는 배심원들에게 보란 듯이 서류 뭉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잘못된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박도준 씨는 법을 무시한 전력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체포, 여러 차례의 범죄. 우리는 처음 저지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동 패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서연 변호사는 턱을 굳힌 채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전 체포 기록, 특히 비폭력적인 기록은 현재 혐의와 무관합니다. 지수는 망설였습니다.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최 검사의 시선이 그녀와 마주쳤고 무언의 도전이 허공에 떠돌았습니다. 방 안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노트를 휘갈기고 있었고 법원 경위들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도준과 같은 피고인에게 관대하게 보인다면 그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녀의 평판, 그녀의 경력까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기각합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 단어는 입안에서 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변호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수는 도준의 눈에서 배신감의 신락 같은 불꽃을 보았습니다. 놀람이 아니라 실망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했을 때 지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로 집무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합리화하려 애썼습니다. 판사는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녀는 법원의 청렴성을 보호하는 것이지 도준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진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시스템은 판사가 악당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 변호사는 도준의 여동생 박수아 씨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20대 후반인 수아 씨는 세련되고 침착했으며 가족에게 닥친 역경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성공을 이룬 모습이었습니다. 박수아 씨, 이 변호사가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오빠의 고등학교 이후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준에게 시선을 흘끗 보냈습니다. 오빠는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어요. 건설 현장일, 청소일. 하지만 늘 부족했죠. 고용주들은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전과 기록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안정적인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마다 시스템은 그걸 빼앗아갈 방법을 찾아냈어요. 최 검사는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며 반대 신문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박수아 씨, 시스템이 박도준 씨의 선택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가 자신의 삶에 아무런 주체성도 없었다고요. 수아 씨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스템이 오빠를 실패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넘어져도 계속 일어설 수 있다고 믿기 힘들 만큼 많이 넘어지면 결국 믿음을 잃게 돼요. 지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의 역할을 규정해온 침묵을 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의무감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도준이 손목에 채워진 족쇄가 걸음마다 부드럽게 딸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지수는 다른 모든 사람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텅 빈 법정에 홀로 앉아 도준이 앉았던 자리를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침묵이 동조가 되는 것은 어느 지점부터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수 판사가 법원의 중립성을 우선시한 것이 정당했을까요? 아니면 검찰이 도준의 과거를 이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를 배신한 것일까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도준이 이미 시스템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면 시스템이 모든 것을 빼앗기로 결정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자리에 앉으면서 법정은 가라앉은 대화로 술렁였습니다. 마치 모두가 사건이 불가피한 결론으로 기울고 있음을 감지한 듯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강지수 판사는 법대에 앉아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불안감을 무시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석에서 느껴지는 도준의 시선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석 검사는 평소와 같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 증인으로 황 씨를 불렀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에 왼쪽 눈이 신경질적으로 실룩거리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름표는 실 몇 가닥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황 씨는 원래 증인 명단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황 선생님, 초회 검사가 매끄러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강도 사건이 있던 날 밤 어디에 계셨는지 법정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 씨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 가게 밖에서 아내가 퇴근하는 저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점을 보셨습니까? 최 검사는 마치 배심원들과 비밀을 공유하듯 몸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봤죠. 황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준 쪽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가 가게에서 뛰쳐나와 주머니에 현금을 쑤셔 넣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빨간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요. 지수의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준의 변호인인 이서연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 옆에서 굳어 있었죠. 이 변호사는 천천히 일어섰고 그녀의 얼굴은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습니다. 황 선생님,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본 남자가 박도준 씨라고 확신하십니까? 황 씨는 너무 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요. 그런 얼굴은 잊을 수 없죠. 지수의 페니 노트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런 얼굴. 그 구절이 그녀의 속을 뒤틀었고 황 씨가 숨기려 하지도 않는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상하군요. 원래 증인 진술에 따르면 가게 밖에서 용의자가 도주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가게 점원 자신도 가해자가 정문이 아니라 뒷골목으로 도망쳤다고 말했는데요. 황 씨는 숨을 헐떡이는 물고기처럼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했습니다. 최 검사는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변호사가 다그쳤습니다. 황 선생님 선서에 허위 증언을 하는 것이 위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법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황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거짓말 안 했어요. 본대로 봤을 뿐이라고요. 네, 이 변호사의 어조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2달 동안 선생님의 계류 중이던 경범죄 혐의 3건이 불가사의하게 취하된 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겠군요. 공교롭게도 그 혐의들은 지방검찰청에서 처리했고요. 황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해가 진 지 한참 후에야 박도준은 구치소로 다시 연행되었습니다. 황 씨의 무너지는 증언의 메아리가 여전히 공중에 떠돌고 있었죠. 법정은 비었지만 전선은 그려졌습니다. 이서연 변호사는 검찰 주장의 허점을 폭로했고 강지수 판사는 비록 간신이었지만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기존의 이야기에 도전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었습니다. 도준은 차가운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재판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그는 이 순환을 전에도 겪어봤습니다. 체포고소, 절망적인 싸움. 그것은 결코 정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멍과 부서진 영혼, 그리고 시스템은 항상 이긴다는 조용한 이해로 끝났습니다. 간방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제복을 입은 2명의 교도관이 들어섰습니다. 둘 다 백인이었고 도준이 알아챌 수 있게 된 종류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권위와 더 비열한, 더 개인적인 무언가가 섞인 표정이었죠. 일어나 도준이.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도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죠? 오늘 재판은 끝났는데요. 두 번째 교도관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네가 오늘 몇몇 사람들을 아주 불쾌하게 만들었지. 입을 함부로 놀리고 정직한 사람들을 나쁜 놈으로 만들었으니까. 누군가 네 주제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길 원하더군. 도주는 첫 번째 주먹이 날아오기 전에 반응할 시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갈비뼈에 날카로운 일격이 가해지자 그는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며 비틀거렸습니다. 여긴 카메라도 없어. 교도관이 비웃으며 도준의 배에 무릎을 꽂았습니다. 어차피 너 같은 범죄자 말은 아무도 안 믿어. 도준은 신음하며 몸을 구부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전에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감히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잘못된 동네에 있었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그리고 이제 감히 시스템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그만하면 됐어. 두 번째 교도관이 중얼거렸지만 말리려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교도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준의 옷깃을 잡고 창살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까짓 게 무슨 삐까번쩍한 변호사랑 마음 약한 판사가 구해줄 것 같아. 이 시스템은 너 같은 놈들 짓밟으려고 만들어진 거야.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 말은 주먹보다 더 아팠습니다. 새로운 말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기침하며 옆구리를 부여잡은 도준을 내버려 두고 떠났습니다. 그의 입술은 터졌고 눈은 이미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수 판사는 책상 위빈 커피잔을 응시하며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작업 때문에 바쁜 척하며 늦게까지 남아 있었지만 진실은 더 간단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준의 텅 빈 시선이 그녀를 괴롭히는 한은요.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 변호사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도준 씨가 구치소에서 공격당했어요. 그들은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의료진을 불렀지만 그들이 꾸물거리고 있어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지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섰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보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 전화를 들고 아주 잠깐 망설이다가 관할 경찰서 구치 시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지수 판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박도준 씨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그가 지금 당장 의료 처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게으르고 거의 조롱하는 듯한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판사님, 그는 괜찮습니다. 그냥 작은 다툼이었어요. 그쪽 부류 애들한테는 늘 있는 일이죠. 그쪽 부류. 지수의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만약 그가 10분 안에 의료진의 진찰을 받지 못하면 제가 직접 지방경찰청장과 언론에 연락할 겁니다.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준이 마침내 간호사의 진찰을 받았을 때는 10분이 아니라 1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의 부상은 경미하다고 축소되었습니다. 골절은 없고 그냥 가벼운 타박상 뿐이라고요. 표준 보고서였습니다. 위법 행위를 시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진실을 알기 위해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그를 유죄로 만들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를 망가뜨리려던 것이었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지수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줄무늬처럼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중립성이 자신의 청렴성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중립성은 거의 도준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오늘 밤 그녀의 침묵은 더 이상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범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수 판사가 자신의 경력을 걸고서라도 도준 씨를 보호하기 위해 더 일찍 행동했어야 할까요? 만약 그녀가 더 빨리 나섰어야 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
레벨 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 주세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도준 씨가 이번 보복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다면 시스템이 그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강지수 판사 사무실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오래전에 식어버린 반쯤 빈 커피잔을 응시하고 있었죠. 구치소에서 벌어진 도준에 대한 공격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가 수호하겠다고 맹세했던 시스템이 정의보다는 처벌에 더 관심이 있다는 추악한 현실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는 그의 부상이 경미하다고 적혀 있었지만 이소연 변호사가 짧은 변호인 접견 중 몰래 찍은 사진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어오른 눈 터진 입술 갈비뼈를 따라 검고 성난 꽃처럼 피어난 멍 자국들. 지수는 숨을 고르려 애쓰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법정은 진실과 공정함의 장소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한 바로 그 사람들이 법을 무기로 사용할 때 어떻게 공정함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손이 전화기 위를 맴돌았습니다. 무시하고 중립성이 여전히 정의와 동의어인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했어야 할 일을 할 수도 있었죠. 더 깊이 파고드는 것. 그녀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혜진 형사. 법대 시절 오랜 친구이자 지금은 경찰서 내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관할서에서 몇 안 되는 여성 형사 중 한 명이었죠. 윤 형사입니다. 형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아, 나 지수야. 비공식적으로 부탁할 게 있어서. 잠시 침묵. 그리고 박도준 사건 때문이야. 지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그쪽 부류 사람이 그렇게 당하면 소문 빨리 돌아. 교도관들이 마치 교훈이라도 준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거든. 그 말이 지수를 강타했습니다. 그의 체포건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뭔가 이상해. 증거도 빈약하고 이제 이런 일까지 마치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그를 입막음하려는 것 같아. 윤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스템은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이게 윗선에서 내려온 거라면 파일이 삭제되거나 조작되었을 수도 있어. 지수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줘. 빚진 걸로 할게. 전화가 끊겼고 지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로 등을 기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도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한 누구를 파괴하든 상관하지 않는 깊이 부패한 시스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2시간 후 윤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긴급했습니다. 지수야, 내 말이 맞았어. 최초 체포 보고서랑 법원에 제출된 최종 보고서가 일치하지 않아. 담당 경찰관의 메모가 사후에 수정됐어. 감시 카메라 영상은 검토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공식 기록에는 영상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되어 있어. 하지만 최초 검토에서는 용의자의 키와 체격이 도준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었거든. 지수의 두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가 수정을 승인한 거야. 그게 문제야. 윤 형사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변경은 검찰청에서 나왔어. 최민석 검사가 직접 서명했더라고. 방 안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민석 검사. 매일 그녀의 법정에 서서 의도적으로 거짓된 이야기를 밀어붙이면서 정의를 추구하는 척했던 그 남자. 지수는 벌떡 일어섰고 차가운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과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에 노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코트를 집어들고 법원 뒤편 기록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판사는 수사를 해서는 안 되었지만 지수는 더 이상 규칙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시스템이 이미 도준의 유죄 판결에 힘을 실어주었다면 진실이 영원히 묻히기 전에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밤의 법원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고 낡은 라디에이터 소리와 깜빡이는 불빛만이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증명서로 제한된 사건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했고 봉인된 문서에 접근하기 위해 일반적인 경로를 우회하면서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판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 중인 사건 파일에 접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단지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지우기 위해 설계된 기계에 의해 짓밟히는 한 남자를 구하려는 여자였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거의 즉시 나타났습니다. 체포경관에 바디캠 영상이 손상됨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변명이었죠. 하지만 지수는 더 깊이 파고들어 파일에 첨부된 내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손상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안 검토를 위해 회수된 것이었습니다. 메모에 서명한 사람은 마동철 서장 불순분자들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식 집행관이었습니다. 마 서장과 최 검사는 수년 동안 정치적 호의를 포커칩처럼 주고받는 동맹 관계였습니다. 지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습니다. 파일을 복사해서 윤리위원회나 어쩌면 주 검찰총장실에 제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스템은 자기 편을 보호했고 내부 고발자들은 좀처럼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윤 형사. 지수야, 더 심각한 걸 찾았어. 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준이는 그냥 무작위로 잡힌 게 아니었어. 그의 이름이 내부 감시 명단에 올라 있었어. 경찰서에서 상습범들을 위해 조용히 관리하는 명단이지. 그런데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은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럼 그들의 공통점이 뭔데? 지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빙고. 그리고 그 명단 경찰서 검찰청 그리고 강경처벌로 유명한 특정 판사들 사이에서 돌아다닌대. 방 안이 빙빙 돌았습니다. 판사들. 그녀는 단지 검찰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봉사하는 바로 그 기관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스템에서 나와. 지수가 속삭였습니다. 네 배지를 걸고 있는 거야. 이미 로그아웃했어. 윤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너 지금 불장난하는 거야, 지수야. 정말 이 길로 갈 거야.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준의 멍든 얼굴이 눈꺼풀 뒤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녀는 전화를 끊고 기록 보관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았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죠. 만약 그녀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녀의 경력은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평판, 그녀의 안전,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침묵한다면 도준은 그들을 지우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에 의해 짓밟힌 끝없는 남자들의 명단에 또 다른 이름으로 남을 것입니다. 경력 처음으로 강지수 판사는 자신이 판사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작된 게임의 참가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규칙대로 게임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법정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고 어쩌면 시계 초침 소리 하나하나에 강지수 판사의 신경이 곤두서서 그럴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법복을 완벽하게 다려 입고 얼굴은 조심스럽게 중립을 지키며 법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들끓고 있었죠. 어젯밤 그녀가 밝혀낸 부패, 최 검사의 조작 검찰청의 증거, 날조 감시 명단의 존재. 그것은 단지 망가진 시스템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박도준 같은 사람들을 먼지로 갈아버리도록 정교하게 조정된 기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석 검사는 마치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아는 사람처럼 법정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서류 가방이 능숙한 솜씨로 탁 하고 열리더니 지수가 전에 본 적 없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최 검사가 잘 닦인 강철처럼 매끄러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개인 소지품에 대한 일상적인 검토 중 발견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박도준 씨가 편의점에서 도난당했다고 보고된 일련 번호와 정확히 일치하는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들이 연기처럼 공중에 떠돌았습니다. 지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일련 번호, 그것은 원래 증거 목록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서연 변호사를 흘끗 보았고 그의 눈은 불신으로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소위 증거라는 것은 증거 개시 절차에서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초해 검사는 눈개는 웃음기가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지금 증거를 검토하셔도 좋습니다. 검찰은 2차 물품 목록 확인 후 오늘 아침에야 이 증거를 받았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가슴에서 마구 뛰었습니다. 거짓말쟁이. 그녀는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습니다. 사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시스템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왔죠. 증거를 날조하고 유죄를 만들어냈습니다. 배심원들이 불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게 할 만큼 충분한 연기를 피웠습니다. 이 변호사님, 지수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미 초해 검사가 거만하게 건네준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건 터무니없습니다. 이 일련 번호들은 최초 경찰 보고서에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사건 발생 몇 주 후에 나타났다고요. 이건 날조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최 검사는 순진한 척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때로는 증거가 간과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박도준 씨가 도난당한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혐의를 무장강도 및 중상해로 격상할 것을 요청합니다. 두 혐의 모두 무기징역 또는 삼진아웃죄에 따라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방 안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형. 지수는 법대 가장자리를 꽉 잡았고 메스꺼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도준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는 미동도 없이 앞만 응시하고 있었죠. 그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변호사가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배심원단에게 편견을 심어주려는 의도적인 시도입니다. 저는 새로운 증거를 기각하고 검찰의 위법 행위를 근거로 즉각적인 재심 무효를 요청합니다. 지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허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럴 힘이 있었죠. 그녀는 초해 검사를 맡고 독립적인 검토를 강제하며 부패를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검사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검사석에 아무렇지도 않게 기대어 그녀에게만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조심하세요, 강 판사님. 제 말을 거역하시면 제가 윤리위원회에 판사님이 주재했던 모든 사건을 검토하도록 만들 겁니다. 판사님의 흠없는 기록이 그런 면밀한 조사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위협은 따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경력만이 위태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초해 검사가 조사를 촉발한다면 그녀가 처리했던 모든 사건, 모든 결정, 모든 판결이 의심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만약 그녀가 시스템을 폭로한다면 도주는 풀려날지 모르지만 기계는 그저 망가진 톱니바퀴를 교체하고 더 조심스럽고 더 무자비하게 계속 돌아갈 것입니다. 지수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녀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구명줄은 없었습니다. 증거 기각 신청은 기각합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증거는 유효합니다. 배심원단은 새로운 혐의를 고려할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도주는 희망의 마지막 불꽃이 꺼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수는 그날 재판을 마쳤고 법봉의 날카로운 소리는 죽음의 종소리처럼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텅 빈 방을 응시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판례법, 그녀가 평생을 바쳤던 시스템. 그것은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급을 보았고 가난을 보았으며 그 이야기 속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 모든 것을 짓밟았습니다. 그날 밤늦게 지수는 집무실에 앉아 도준의 파일을 응시했습니다. 날조된 증거, 수정된 보고서, 만들어진 증인들. 진실은 명백했지만 진실이 사건을 이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이겼습니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윤혜진 형사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확인했어요. 어젯밤 간방수색 때 현금 심어놨어요. 후드티 놓쳤던 그 교도관들 짓이에요. 이거 완전 윗선까지 연루된 거예요, 지수씨. 조심해요.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단지 도준을 유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지워버리려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수 판사가 자신의 경력과 평판을 잃을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부패를 폭로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까요? 만약 시스템이 증거를 날조하고 경력을 위협할 의향이 있다면 그 길을 막는 누구든 침묵시키기 위해 얼마나 더 멀리 갈까요? 법원이 거의 텅 비었을 때 강지수 판사는 다시 집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법봉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고 있었죠. 방금 내린 결정, 날조된 증거를 허용하고 최 검사가 도준에게 더욱 불리하게 판을 짜도록 내버려둔 그 결정이 납덩이 망토처럼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시스템이 요구하는 대로 했습니다. 진실을 희생하더라도 질서의 외관을 보호했죠. 하지만 그 무게의 의도적인 오판에 자신이 이제 공범이라는 숨막히는 자각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그녀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윤혜진 형사였습니다. 지수씨, 아직 숨은 쉬고 있죠. 지금 보내는 거 보면 아마 숨이 멎을지도 몰라요. 잠시 후 지수의 화면에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검찰청 내부 메모였습니다. 제목은 고위험 상습범 구금 프로토콜 박도준이었습니다. 지수의 눈이 문서를 훑어내렸고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메모에는 박도준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금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지침이 요약되어 있었고 필요하다면 증거 조작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민석 검사 자신이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그녀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후원하는 함정수사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마치 복음인 양법정으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지수는 갑자기 일어섰고 의자가 마룻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중립은 공범이 되었고 침묵은 폭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역한다는 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바로 그 규칙을 깨뜨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개인 노트북을 켰습니다. 법원의 감시 시스템에서 벗어난 것이었죠. 만약 초회 검사와 검찰청이 증거를 날조할 의향이 있다면 분명 공식 채널을 감시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타자를 쳤습니다. 국내 최대 독립 언론사인 민중의 소리에 익명의 제보를 작성했습니다. 긴급 박도준 사건 관련 검찰 비위 및 증거 조작 증거, 내부 메모 및 위조 보고서 첨부, 즉각적인 수사 필요, 제보자 신원 보호 요망. 그녀는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주 잠깐 망설였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몇 시간 안에 기사가 터졌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뉴스 사이트에 헤드라인이 도배되었습니다. 내부 고발자 검찰청이 중요 강도 사건 증거 조작 주장. 최민석 검사 부패 혐의. 판사 청렴성 도마위. 지수는 그 여파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 판사. 최 검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차갑고 분노에 찬 채 비웃듯 들려왔습니다. 어설픈 음모론 몇 개 흘리면 옛 친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방금 사직서에 서명한 거야.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했습니다. 내 영혼을 잃느니 차라리 내 직업을 잃겠어요, 최 검사.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지수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사법위원회는 그녀의 사건 판결이 부당한 편파성을 보였다며 그녀의 직무에 대한 윤리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시스템은 내부 단속을 하며 자기 편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이미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법원 밖에는 박도준에게 정의를 과 부패 법원 퇴출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안에서 도준은 콘크리트 벽 너머에서 벌어지는 폭풍을 알지 못한 채 구치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 다시 그를 찾아왔다는 것을요. 2명의 교도관이 감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전에 그를 폭행했던 바로 그들이었죠. 꽤 끝발 있는 친구들을 둔 모양이군 도준이. 한 명이 비웃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친구들이 여기선 널 보호해 줄 수 없겠지만. 그들은 주먹을 쥔 채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준이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멍들었지만 부러지지 않은 채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할 테면 해봐.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지켜보고 있어. 너희들 자신도 같이 묻히지 않고는 날 묻을 수 없을걸. 교도관들은 망설였습니다. 내부 고발은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균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집무실에서 지수는 어둠 속에 앉아 무시하는 알림으로 윙윙거리는 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선을 넘었고 다리를 불태웠습니다.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준이 그녀의 법정에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무력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내일 시스템은 더 거세게 방역할 것입니다. 비방하고 보복하고 파괴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드러났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부 고발 보도가 나간 다음 날 아침 법원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고 폭풍 전숲이 잠잠해지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강지수 판사가 집무실로 들어서자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표도 표시도 없이 그저 그녀의 이름만이 거친 필체로 휘갈겨져 있었죠.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가 누굴 건드리고 있는지 모르는군. 물러서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지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 그 글자들을 응시했습니다. 시스템이 보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예상했던 바였죠. 하지만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책상 위 전화가 울렸고 비서인 민정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사법위원회에서 방금 판사님 정직 처분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도준 씨 사건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정직. 그것은 그녀를 법대에서 완전히 끌어내리는 첫 단계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기계는 반란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고 잔인한 정밀함으로 반대 의견을 짓밟았죠.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서연 변호사가 창백한 얼굴로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도준 씨가 사라졌어요. 지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그를 옮겼어요. 이 변호사가 공황 상태로 목소리를 높이며 쏘아붙였습니다. 오늘 새벽에요. 최고보안 구치소로요. 통보도 심리도 없이요. 방금 면회 일정을 잡으려고 교도소에 전화했더니 안전을 위해 이송되었다고 하더군요. 지수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것은 이송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종이었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집어들고 법원 출구를 향해 걸어갔고 이 변호사가 서둘러 그녀 옆에 붙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아내야 해요. 만약 최고보안시설에 있다면 그를 고립시킬 거예요. 전화도 면회도 없이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니면 더 심하게는 그를 묻어버릴 거예요. 이 변호사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그의 소재지를 밝히라는 긴급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지수 씨, 이건 이제 초의 검사보다 더 큰 문제예요. 더 높은 누군가가 이 이송을 승인한 거예요.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윤혜진 형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죠. 형사는 첫 번째 벨소리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수 씨, 앉아있다고 말해줘요. 장난칠 시간 없어요, 윤 형사. 도준 씨가 옮겨졌어요. 어디 있죠? 윤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옮긴 게 아니에요. 그를 고위험 수감자로 지정했어요. 그건 독방감금 접촉 금지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것 좀 들어봐요. 이송 서류에 마 서장이 직접 서명했어요. 검찰청의 특별 요청에 따라서요. 지수는 법원 계단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마 서장. 물론이죠. 바디캠 영상 조작을 감독했던 바로 그 서장. 도준과 같은 젊은이들의 내부 감시 명단을 관리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기계가 올가미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가겠어요. 지수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도준 씨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과소평가한 거예요. 이 변호사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수 씨, 잠깐만요. 이미 조사받고 있잖아요. 더 세게 밀어붙이면 그들이 당신을 짓밟을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지수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다 잃었어요. 이제 잃을 건 자존심밖에 없어요. 15분 후 지수는 접수처를 그냥 지나쳐 경찰서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 판사님, 마 서장이 어수선한 책상 뒤에서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녀를 보고 놀란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도준 씨, 어디 있습니까? 지수가 유리도 벨만큼 날카로운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마 서장은 의자의 등을 기댔고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도준이 내가 알기로는 있어야 할 곳에 잘 있습니다. 감옥에서 정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죠. 장난치지 마세요. 지수가 쏘아붙였습니다. 사법적 감독도 없이 변호인에게 통보도 없이 그를 옮겼어요. 그건 불법이고 당신도 잘 알잖아요. 마 서장의 비웃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법이라는 게 참 웃기죠, 판사님. 전부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반항할 기회는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제 직업 이상을 잃기 전에 줄을 잘 서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수는 분노가 가슴에서 타오르는 차에 책상 너머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만약 도준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 나라 모든 언론사에 당신이 그 일을 꾸몄다는 것을 제가 직접 알릴 겁니다. 시스템 뒤에 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스템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테니까요. 마 서장의 미소가 마침내 흔들렸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놨고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너지죠. 그리고 다음은 당신입니다. 지수 뒤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허리띠에 손을 아무렇지도 않게 얹은 차에 서 있었습니다. 마 서장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위협은 명백했습니다. 지수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몸을 고추 세웠습니다. 이미 졌어요, 서장님. 위협에 의존해야 하는 순간부터 당신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해야 마땅하고요. 그녀는 발길을 돌려 걸어 나갔고 맥박이 귓가에서 쿵쿵거렸습니다. 마 서장이 감방을 통제할지는 몰라도 진실을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지수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전화가 다시 울리고 있었습니다. 윤 형사, 찾았어요. 형사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도준 씨는 안동교도소 독방에 있어요. 하지만 더 있어요.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지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들이 그를 난폭함으로 분류했어요. 그건 신체적 제압 음식 제한, 심지어 의료 방치까지 정당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재판 전에 그를 망가뜨리고 싶다면 완벽한 명분을 갖게 된 거죠. 지수의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말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공포가 얼음물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도주는 폭행과 허위 고소, 그리고 평생에 걸친 제도적 억압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독방 감금은 그것은 가장 강한 정신력마저도 무너뜨렸습니다. 지수의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했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윤 형사,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형사는 망설였습니다. 지수 씨, 만약 허가 없이 그 시설에 가면 체포될 위험이 있어요. 사법위원회는 이미 독수리처럼 당신 주위를 맴돌고 있고요. 이건 당신 경력을 끝낼 수도 있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경력은 최 검사가 위조된 증거를 들고 내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끝났어요. 더 이상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건 그만뒀어요. 나 좀 들여보내줘요. 침묵. 그리고 윤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시간 뒤에 서쪽 입구에서 만나요. 판사티 안 나는 옷 입고 와요. 그리고 지수 씨, 네, 뒤 조심해요. 쟤들 지금 목숨 걸고 덤비는 거예요. 지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차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스템은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녀가 방역할 차례였습니다. 강지수 판사는 안동교도소 밖 자신의 차 안에서 운전대를 너무 꽉 쥔 나머지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막 지난 시간이었고 주차장은 순찰차 몇 대가 조용한 파수꾼처럼 줄지어 서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서 윤혜진 형사는 능숙한 긴급함으로 화면을 훑어보며 전화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이후로 보안이 2배로 강화됐어요. 윤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들도 이제 도준 씨가 골칫덩이라는 걸 알아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면 그가 다시는 자유롭게 걸어 다니지 못하게 할 거예요.